네, 자연과 인간 생활 6차 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권의 변화와 해수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연구 프로젝트랑 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주 10월 22일 다음 주에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10월 29일 다다음 주죠. 이때 첫 번째 퀴즈를 여러분들이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11월 5일에는 중간 보고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10월 22일 그 프로젝트 중간 발표 다음 주죠. 제가 이 페차쿠차 스타일 프레젠테이션을 올려드렸어요. 그 원래는 20초에 20 슬라이드가 있는 페차쿠차 스타일 프레젠테이션을 저희 학생이 30명이기 때문에 제한된 강의 시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20초씩 10 슬라이드로 제가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이 템플릿을 올려드렸어요. 그 블랙보드에. 여기 이 템플릿을 참고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발표하실 그 연구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PPT를 만들어서 저한테 10월 20일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린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중간 발표 동안 발표를 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학생의 발표를 보고 한 줄 피드백을 작성해서 10월 22일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양식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한 줄 피드백이 뭐냐면 한 줄 그냥 피드백이라기보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냐면 앞으로 이 친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한 마디나 두 마디를 남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이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 발표를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친구가 놓친 부분들. 혹은 아니면 발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러분이 찝어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극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한 부분에 이 친구가 약간 부족한 부분, 발표했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발표한 학생은 내가 놓친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이 피드백을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제공한 피드백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서로 다 같이 동의를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발전시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29일 다다음 주에 첫 번째 퀴즈가 있다고 했죠. 이 시험 형태는 제가 블랙보드에 이 시험 퀴즈 이 게시판을 활용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보이지가 않지만 제가 이 시험 날에는 이 게시판을 열어놓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 반 사이에 응시하셔야 되고요.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1시 30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시험 설정을 해놓은 걸 보시면 강제 완료라고 돼 있죠. 일단 시험을 시작하면 중간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은 중단할 수 없고 그거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머를 30분으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됐는데 만약에 이 30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그 시험 여러분이 치던 게 제출이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 대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시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오픈북으로 보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빨리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 답을 원래 있던 자료에서 찾는
그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험을 디자인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그 시험 문제들을 양을 좀 많이 하고 제한된 시간을 주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시간이 없이 공부를 해야 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그런 정도의 시간 정도만 빨리빨 각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 디자인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감일이 설정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시 30분 이후로는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보드 시스템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시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여기 시험 퀴즈 요 게시판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시스템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 퀴즈 게시판을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시험 퀴즈 연습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똑같은 세팅을 주고 문제는 제가 물론 그 시험 문제로 주는 건 아니고요. 문제 수랑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일치시켜 놓고 똑같은 시험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퀴즈 게시판을 열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해 보시면서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익숙치 않아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이 슬라이드는 지난 수십 년간 빈권과 해수면 변화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빈권의 변화, 이 빈권의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이 아이스 시시라고 하고요. 빙상,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 대륙 위에 얹혀져 있는 거대한 질량의 얼음 덩어리입니다. 이게 아이스 시시고요. 빙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이스 쉘프, 이거는 빙붕인데요. 이 빙상과 해양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이게 얇은 해양에 비해서는 얇은 탁자 모양의 떠 있는 이런 얼음 덩어리입니다. 이게 빙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바다 쪽에는 씨아이스라고 해서 해빙이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에는 녹고 뭐 겨울에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빙상이 존재하는 남극이나 그린란드 외에는 이런 식으로 사막 빙하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알프스나 히말라야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높은 지역의 온도가 떨어지는 곳, 추운 곳에는 이런 식으로 산악 빙하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영구 동토층 혹은 프로즌 그라운드, 얼어 있는 땅이라고 불리는 거죠. 여기 이 지역도 이것도 빈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권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고 해수면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영구 동토층 같은 경우 퍼머프로스트라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얼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이 위에는 살짝 녹아 있는 활성층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영구동토층 온도는 1980년대 초부터 최대 2도씨까지 증가하고 그 위에 놓여 있는 살짝 녹아 있는 활성층 두께는 최대 90cm까지 증가했다. 북반구에서는 영구 동토의 남쪽 한계가 1970년대 중반부터 북쪽으로 이동하고 1930년대 이후 계절적 동결지의 두께가 32cm 감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반구에서 원래 영구 동토의 남쪽 한계, 남쪽이 조금 더 따뜻한 거잖아요. 북반구에서는 북쪽이 추운 거, 그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 항상 얼어 있는 땅의 남쪽 한계가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원래 여기 영구 동토층이 있었는데 이제 춥지 않다는 거죠. 남쪽에. 더워져서 온난화해져서 이 1년 내내 계속 얼어 있는 땅이 이제 이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 한계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덮인 땅의 면적 같은 경우 67년부터 2012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보니까 이 면적이 1년 내내 감소했음을 보여주며
특히 5월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 5월은 눈이 녹는 계절이죠. 그래서 53% 정도로 감소했다. 67년에서 2012년까지 사이에 관측된 데이터에서. 그리고 호수와 강의 얼음도 여러분 한강 겨울에 얼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죠. 겨울철에 얼음이 얼어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가을에 어는 시기는 느려진 반면 봄에 얼음이 녹는 시기는 빨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북반구 전역에서 가속화된 증거가 보인다. 그리고 빙하 같은 경우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인데 빙하로 인한 얼음의 질량 손실은 1960년대 이후로 증가했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밖의 빙하로부터의 손실률은 93년부터 2009년까지 0.76mm, 1년당 0.76mm의 해수면 상승에 기여를 한 거고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83mm였다. 1년당. 그리고 해빙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죠. 바다에 떠 있는 얼음. 1979년과 2012년 사이에 북극 해빙 범위는 10년당 3.8%의 비율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북극의 두꺼운 단연빙의 범위는 10년당 13.5%의 높은 비율로 감소했다. 그리고 평균 해빙 두께는 1980년 대비 이 정도로 감소했다. 계속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빙분과 빙설, 아이스 쉘, 아이스 텅 이렇게 부르는데요. 남극 반도를 따라 빙붕이 계속 후퇴하고 붕괴되고 있다.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에서 일부 다른 빙붕, 빙설에서도 점진적으로 얇아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빙상 같은 경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모두 질량이 감소하거나 지난 20년 동안 해수면 변화에 기여했다. 이 기간 동안 남극과 그린란드의 여러 주요 빙하에서 총 빙하 손실 및 빙하 배출 비율이 증가했다. 이것이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러면은 빙권의 변화와 해수면 변화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온 걸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얼음에 컵에 물이 있고 이게 얼음이 떠 있죠. 이게 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빙하.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바다에 들어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이 녹는다고 하더라도 이 해수면에 기여하는,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시스템 내에서 얼음을 집어넣는 경우, 얼음이 이렇게 유출돼서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양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부피만큼 해수면이 증가할 수 있겠죠. 얼음이 손실된 양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런 육지 시스템, 그린란드나 남극에 있는 그 육지 시스템에 있는 얼음들이, 빙상에 있는 얼음들이 바다로 유입될 때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해빙은 뭐 알베도 정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해수면 상승과는 그렇게 큰 영향을, 해수면 상승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 이거 같은 경우는 해빙 2020년에 해빙의 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긴 북극해고요. 그린란드입니다. 북극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대륙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20년 뭐 4월부터 5월 변화하는 게 보이죠? 6월. 이것들은 알베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빙은 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월에는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이제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남극인데요. 남극 대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남극 얼음 밑에는 기반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얼음 덩어리인 겁니다. 이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밑에 베드락이 보이죠? 기반함.
네, 뭐 이거는 지금 해상도가 과거 맵보다 현재 맵이 상승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까지는 지난 수십 년간의 빈권과 해수면 변화를 살펴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전 수십만 년간의 빈권과 해수면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왜 알아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해수면 변화나 빈권 변화가 지구 역사랑 비교했을 때 정말 이례적인 일일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의 기후, 과거의 해수면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와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십만 년 전의 기후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건 제가 두 번째 정도 2차 시였죠. 인류세 때 그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급격한 가속화를 겪었다. 온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들을 보여드렸을 때 산소 동위원소 비율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거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뭐냐면 델타 O18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을 통해서 이 델타 O18을 계산을 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자면 산소 18, O18인데 O16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델타 O18의 18이 높으면은 18O가 상대적으로 산소 16보다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낮으면은 산소 16번이 더 높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왜 그게 무슨 의미냐? 산소 16번은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산소 18은 8개의 양성자 그리고 10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무겁습니다. 18이 16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산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 해양. 이거 해양이고 해양에 있는 이 바닷물에서 증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증발을 할 때는 18과 16번 중에 18이 더 무겁고 16이 가볍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벼운 산소 16번이 더 우선적으로 더 증발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증기로 되겠죠.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로 될 거고 따라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이 델타 18O, 델타 O18 비율, 이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16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해양은 18이 많아집니다. 왜냐면은 무거운 것들만 남기 때문에. 따라서 해양을 isotropically heavier water remain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위원소적으로 무거운 물이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은 델타 O18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 수증기는 이게 낮고요. 그럼 이 수증기가 은결을 통해서 구름으로 형성되고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겠죠. 강수가 내리겠죠. 이 과정에서는 그럼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은결을 하고 비로 내릴 때 당연히 무거운 이 18O, O18이 먼저 떨어지겠죠. 이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강수에는 이 O18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구름에는 얘가 빠져나가니까 16O가 O16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름의 델타 O18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강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보다 작게 됩니다. 하지만 구름과 강수랑 해양이랑 다 비교했을 때는 해양이 가장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높게 되는 거죠. 강수보다 해양이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돼서 이게 무거운 산소 동위원소들을 뿌리고 극지방에서는 이제 무거운 산소 동위원소가 좀 결핍되어 있는 상태겠죠. 산소 동위원소 16번 가벼운 애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애들이 눈으로 내리고 빙상으로 얼음으로 형성이 되면서 극지방에 있는 빙상에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요.
빙기나 빙하의 확장 시기에는 아주 낮은 델타 O18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이 시간이죠. 0년부터 5만 년, 10만 년, 15만 년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아이스 코어나 아이스 얼음이나 해양 퇴적물의 코어에서 이 델타 O18을 분석해서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낮으면은 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O18의 값을 바탕으로 온도를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을 통해 이런 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해양 퇴적물 내의 유공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껍질이 CaCO3 탄산칼슘이거든요. 여기서 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의 변화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MIS, Marine Isotope Stage, 해양 동위원소 층서를 결정해요. 그래서 뭐 MIS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델타 O18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 층서를 나눴는데요. 가장 최근의 그러니까 빙기는 LGM이라고 해서 마지막 최대 빙하기, Last Glacial Maximum이라고 하는데 2만 1000년, 약 2만 년 전에 빙하기 간빙기 주기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약 2만 년 전의 빙하기의 절정기를 마지막 최대 빙하기라고 합니다. 빙상의 범위 두께가 최대로 발달했던 시기고요. MIS2에 해당됩니다. 이때 그러면은 해수면과 지구 온도는 어느 정도였냐? 해수면은 한 마이너스 120m 정도. 그리고 지구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씨. 지구 평균 온도는 이렇게 낮았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간빙기에 있지만 가장 최근의 간빙기, 지금 말고 그 이전에 가장 최근의 간빙기는 언제 있었냐? 12만 5천 년 전이거든요. MIS5E입니다. 그래서 홀로세 이전의 마지막 간빙기. 이때는 어떤 조건에 있었냐, 지구가? 해수면이 약 6m 정도, 플러스 6m 정도 높고요. 온도는 약 4도씨 정도 높았습니다. 이 4도씨는 우리 RCP 그 대표 농도 경로 했을 때 많이 언급되는 기온 상승률이죠. 상승인 거죠. 4도씨, 2도씨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우리 지구가 이 정도의 변화를 겪었었고 지금의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것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의 빙권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다시 시간 스케일이 수십 년 규모입니다. 이 수십 년 규모 동안은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10년 동안 알래스카, 캐나다 북극 지역, 그린란드 빙상 주변 지역, 안데스 남부, 아시아 사막 지역에서 대부분의 빙하가 손실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빙하의 전체 질량 손실을 살펴보면 71년부터 2009년까지 226기가톤, 1년당 226기가톤이 손실됐고 이거를 해수면으로 환산해 보면 1년당 0.62mm씩 상승을 했다. 93년부터 2009년까지는 275기가톤의 빙하가 질량이 손실됐고 이거를 해수면으로 환산해 보면 0.76mm씩 상승을 했다. 1년당.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은 300일 그리고 0.83이죠. 그래서 최근의 시간 범위로 잡을수록 이 상승률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느냐? 지금 이 92년부터 2012년까지 빙하가 손실했는지 증가했는지 지역별로 이 빙상에서 그 남극 빙상과 그린란드 빙상입니다. 보시면은 그린란드 같은 경우 이 빨간색으로 다 덮여 있죠. 그래서 빙하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 남극 같은 경우는 어디서 빙하의 손실이 있었느냐? 주로 서남극 지역에서 빙하가 크게 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가오리처럼 보이죠? 남극 대륙.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이 남극 반도인데요. 이 남극 반도에서는 빙붕이 연속적으로 무너졌고요. 어, 서남극에서는 이런 이 남극 반도가 되게 기후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서남극 같은 경우는 빙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동남극 같은 경우는 동남극 빙상에서는 빙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쪽을 서남극이라고 하거든요. 꼬리 부분. 이 꼬리에는 남극 반도가 있어요. 제 연구 지역이었던 남극 반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서남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빙하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빙하 오히려 증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증가폭이 크진 않지만 1이나 2 정도지만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빙하가 많이 손실되었고 1992년 이후에 질량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 빙상의 빙하 평균 손실률이고요. 그 원인은 얼음 지표가 높거나 유출이 증가하거나 분출되는 빙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질량 손실과 이거를 해수면으로 변환시켜 보면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죠. 이 관측된 빙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빙하, 그리고 이게 그린란드, 이 남극 대륙이 기여한 해수면 변화인 겁니다. 이 축적된 빙하 질량 손실로 인해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 남극은 6mm, 뭐 그린란드는 8mm 정도 기여를 했다. 우리가 아까 비교해봤던 이 6m나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미미해 보이죠. 하지만 1년당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1년은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축적된 게 한 8mm, 6mm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직 우리 남은 세기 중에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것인가 가가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또 이제 그 옛날 마지막 빙기 이후에 2만 년 이후에 홀로세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빙붕이 어떻게 변했는지, 남극 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극 가오리의 꼬리 부분, 이 남극 반도에서 빙상이랑 빙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남극의 꼬리 부분은 기후 변화에 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2002년에 이 랄슨비 혹은 라젠비라고도 해요. 이 빙붕이 붕괴했어요. 2002년 1월 30일, 2월 23일, 3월 7일, 3월 17일 이런 식으로 붕괴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 남극 지역, 이 남극반도 라슨비 빙붕 지역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이 역사, 남극 빙붕이 어떻게 후퇴하고 전진하고 녹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남극 지역에 보시면 이 남극 지역에 해양 퇴적물 코어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요 코어거든요. 한 2m 정도 되는 코어에서 베릴륨 10이라는 것을 분석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우주에서는 우주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광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구에. 그럼 이 우주선이 탄소나 질소를 만나면은 우주선 우주선 동위원소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게 베릴륨 10이라는 원소인데요. 이 베릴륨 10은 대기 중에서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고 땅에 있는 돌에 있는 돌의 광물 격자 내에서 형성되기도 해요. 이 대기 기원의 베릴륨 10을 대기 중에서 형성되는 베릴륨 10을 미디어릭 베릴륨 10 그리고 이 돌의 광물 격자 내에서 형성되는 베릴륨 10을 인시추 프로듀스드 베릴륨 1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남극 반도의 빙하 후퇴 역사를 연구했는데요.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이 미디어릭 베릴륨 10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이건 방사성 동위 원소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연대를 측정할 수 있고요. 얘가 눈처럼 보이지 않지만 떨어지고 있어요. 먼지처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코어 위치가 여기라면은 완전히 그 빙기일 때, 빙하가 가장 최대로 확장했을 때는 지금 이 대기 중에 있는 베릴륨 10이 떨어지더라도, 눈처럼 떨어지더라도 얘가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을 경우에는 이 베릴륨 10 농도가 아주 낮게 나타나고 점점 기후가 변화하면서 빙기에서 간빙기, 그러니까 홀로세로 들어가면서 점점 얘가 후퇴를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빙붕 상태로 되면은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 뚜껑이 완전히 붕괴해 버려서 얘네가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 퇴적물에 쌓이는데 문제가 없어지면 아무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때는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크를 찍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코어에서 과거의 기록을 기록한 코어에서 이 베릴륨 10의 농도를 분석한다면 만약에 피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찍혔다. 그리고 여기 또 찍혔다. 이러면은 몇 번 붕괴했었는지, 이 빙붕이 있었을 때 몇 번 붕괴했었는지, 몇 번의 이 오픈 마린, 완전히 열린 형태의 바다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 건데요. 그래서 뭐 다른 보조자료, 뭐 토탈 올게닉 카본이나 질소, 물의 함량, 뭐 마그네틱 고지자기 이런 것들과 같이 이런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빙하의 후퇴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시추 프로듀스 베릴륨 10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아까 돌에 있는 광물 격자 내에서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빙하가 완전히 타임 1이죠. 완전히 덮여 있을 경우에는 얘가 생성되고 있지 않다가, 왜냐면 이 코즈믹 레이를 맞지 못하고 있죠. 생성되지 않다가 이게 노출되는 순간부터 이 베릴륨 10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이 우주선을 맞으니까. 그러면은 이 타임 1, 그다음에 타임 후퇴를 해가지고 타임 2, 그리고 타임 3, 이게 지금 현재라고 보면은 얘가 더 노출이 오래됐겠죠. 이 샘플 1이 얘보다, 얘는 타임 2 때 노출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베릴륨 10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언제 얘가 노출이 샘플이 언제 노출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네, 언제 노출됐는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건 실제 남극 반도 이 꼬랑지 부분에 그 샘플링 위치들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여기서 이 지역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겠구나 예상을 해보는 거,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LGM 아까 한 2만 년 전이라고 했죠. 2만 년 전부터 14만 년 전까지는 완전히 이 지역이 빙하로 뒤덮여 있다가 얼리 홀로신 클라이매틱 옵티멈이라고 해서 홀로세 초기 때 온도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녹았죠. 그죠? 녹아서 뭐 이 정도 범위로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빙하 후퇴가 시작되고 점점 얇아지는 이런 홀로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다가, 그리고 홀로세 중기 때 또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빙붕 일부는 녹았다. 근데 제 연구 지역인 이 랄슨 B 같은 경우는 녹지 않았어요. 이때도. 그러고 다시 천년 전 정도에 다시 시원한 기후가 조금 있었거든요. 쿨러 클라이밋이었거든요. 이때 다시 이 위에 있던 무너졌었던 랄슨 A나 프린스 구스타브 채널의 빙붕은 다시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위에 다 무너지고 랄슨 B도 무너지고 랄슨 C 같은 경우, 랄슨 C 빙붕 같은 경우도 이 금이 가는 거, 캘빙이 시작되는 거가 이제 위성상으로 보여지게 됐어요. 2017년에도 굉장히 큰 쪼개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저의 데이터와 이 지역의 템퍼리처, 온도 변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바다의 sea surface temperature, 바다 표면의 템퍼리처거든요.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아까 여기라 그랬죠. 저의 연구 지역. 그래서
20년 2만 년 전부터 뭐 17,000년 전까지 여기 기후고요. 좀 시원한 색은 좀 더 시원했던 기후, 그리고 좀 따뜻한 색은 따뜻했던 기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남극 반도에 있는 빙붕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래서 아까 봤던 MHCO 홀롯의 중기에 따뜻했던 시기 때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위에 있던 이 PGC랑 LAE 빙붕, 랄슨 A 빙붕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이 랄슨 B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0세기에 아주 빠른 급속한 온난화는 이 모든 빙붕들을 견디고 있었던 옛날에 따뜻한 기후도 견디고 있었던 이 빙붕들도 붕괴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남극 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극과 다르게. 네, 이거는 지금 다시 이제 해수면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6m랑 마이너스 120m였다고 했죠. 지난 수십 년간 해수면 변화는 어땠냐? 이건 시간 스케일이 수십 년 규모예요, 다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기기 관측을 통해서 해수면 자료를 측정한다고 했죠. 위성 관측 자료는 1993년부터, 그리고 검조소에서 땅에서 측정한 거는 1870년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해수면 자료를 측정했을 때 얼만큼의 상승이 있었냐? 지구 전평균적으로 94mm, 한 1cm 정도 상승이 있었다. 이거에 비하면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측정하고 있는 시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정해서 과거에 해수면이 높은 시기였을 때 해수면의 연당 해수면 상승률과 현재 온난화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해수면의 연당 해수면 상승률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년당 몇 밀리미터가 상승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변화를 비교한 게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해수면 변화율은 1년당 몇 밀리미터 상승, 몇 밀리미터 변화를 했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이게 빙하기 간빙기 평균 한 10밀리미터 약간 조금 넘죠. 그리고 이게 지난 2000년 20세기 위성 고도 측정 시대 동안의 해수면 변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전지구적 평균 해수면 변화랑 지역적 해수면 변화는 또 같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구 평균이잖아요.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취약한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이를 보면은 이 공간적 분포를 보면은 이 측정에 의하면 지구 중심 해수면 변화율은 전 세계에서 상위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 그림 1에 표시된 공간적 변화의 상당 부분은 약 1년부터 몇십 년에 대한 시간 규모에 걸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엘니뇨나 뭐 여기 태평양의 10년 진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해수면이 증가하기도 하고 빠르게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적 변동성과 달리 장기적인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므로 이 경향이 21세기 동안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그 장기간 동안의 지구 중심 해수면 변화율은 이것과는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장기간은 어떤 패턴을 보일 수 있느냐?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빙상이 녹는 지역 부근에서는 상대적인 해수면이 하강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죠. 여기 빙하가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다가 이게 녹으면서 없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수면은 땅과 바다의 상대적인 위치인 거잖아요. 땅이 더 올라오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해수면은 조금 하강하는 걸로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욕조에 있는데 플라스틱 오리 장난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누르고 있으면은 얘가 조금 가라앉고 있다가 손을 떼면은 올라오죠. 육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육지가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해수면은 하강하겠죠. 그래서 빙상이 녹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수면 상승은
전 지구 평균값에 비해 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과정이 해수면 높이와 해저 높이의 변화를 일으켜서 국지적, 지역적 규모에서 해수면 변화의 뚜렷한 공간 패턴을 초래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기후 변화로 인한 빈권 변화인데 현재에서 미래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After the Antarctic ice sheet, the Greenland ice sheet is the second largest body of ice in the world. However, new data projects that Greenland will look very different by the year 2300. Scientists use different trajectories for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based on a range of possible climate policy outcomes for the 21st century. Under low emission, medium emission, and high emission scenarios, we can estimate the effect on the Greenland ice sheet. Rivers of meltwater drain out of large outlet glaciers, causing the outer margins of the ice sheet to recede. These are some of those critical outlet regions and glaciers visualized between the years of 2008 and 2300. All three scenario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global sea level rise. However, a high emission scenario could raise sea level by nearly 2.5 feet or 79 centimeters by the year 2200 and by over 5.5 feet or 174 centimeters by the year 2300. A significant reduction in global greenhouse emissions will be necessary to avoid this scenario. 네, 그래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그린란드 빙상과 남극 빙상이 금세기 남은 기간 동안 해수면 변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일단은 얘네들이 지질학적 시대랑 현대의 해수면 변화에 기여해왔지만 이 빙상들은 강설 축적 어떻게 그 빙하의 손실과 축적이 일어나느냐, 눈이 많이 와서 이게 눈이 축적이 되면 질량을 얻고 해양 경계에서 표면 침식되어 부동 빙붕으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아예 쪼개지는 거, 빙산 분리, 캘빙이라고 하거든요. 통해 해양으로 직접 유출됨으로써 질량을 잃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란드는 굉장히 심하게 질량의 손실을 겪고 있다면 남극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극 같은 경우는 질량의 오히려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죠. 물론 이쪽 서남극의 이 남극 반도 이 꼬리 쪽은 질량 손실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위성 레이더 해면 고도 측정 연구는 남극 동부에서 강설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망에 의하면 대기 온난화가 더 많은 수분을 극지역으로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남극 강설은 21세기에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린란드가 해수면 상승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은 2100년에 한 70mm 정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겠지만 여기는 오히려 얼음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수면 하강에 기여할 수 있다. 20mm 정도. 그리고 이제 그 RCP 대표 농도 경로 다 아시죠? 그때 한번 했었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에
해수면 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 열 팽창, 그러니까 바다 자체가 온도가 증가하니까 팽창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하는 게 한 30에서 55%, 그리고 빙하가 15에서 35% 정도를 차지한다. 그린란드 빙상 표면 융의 증가량은 강설량의 증가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해수면에 양의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질량 매스 밸런스를 따져보면은 미래 해수면에 마이너스로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 빙상에서 모두 흘러나오는 융해수의 변화는 한 0.03에서 0.2m 범위에서 기여할 확률이 높다. 2100년에. 그리고 이 RCP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RCP 2.6일 때는 2100년에 0.26에서 0.5m.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했을 경우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감축하지 않았을 경우에 RCP 8.5 어떤 노력 조금은 했겠지만 별로 감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0.45에서 0.82m까지 증가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수면 상승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어떤 지역들은 더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에 곧 잠길 거라고 하잖아요. 해수면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잠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곤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평균 지구 전 지구 평균의 해수면 상승의 그 숫자와 여러분이 지역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2도씨 상승할 경우에 해수면 상승은 0.3m 일어날 수 있고 한 4도씨 정도 상승할 경우에 해수면 상승 한 0.63m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2, 4, 0.3, 0.6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이 작은 숫자가 우리 삶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때 저번에 구글어스를 통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상승했을 경우 그리고 4도씨 상승했을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침수 시뮬레이션 그때 보여드렸죠. 그래서 뉴욕이랑 뭐 런던이랑 이런 식으로 이런 큰 대도시들도 잠길 수 있다. 2도씨 상승했을 때랑 4도씨 상승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초임 강사를 모셨어요. 그 네, 지금 옆에 계신데요.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이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가속기 연구실, 그러니까 키스트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 참여 연구원이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극지고환경연구부의 참여 연구원인 그리고 제 동료인 이현희 씨를 모셨거든요. 이현희 씨는 저 같은 경우는 남극을 연구했지만 남극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의 초빙 강사님은 남극을 몇 번 갔다 오셨죠? 2번 갔다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평생 동안 남극을 갔다 온 사람을 그렇게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모셨고요. 흔쾌히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현희 초빙 강사님이 남극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찍은 사진들과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마 생생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현희라고 하고요. 아직 고려대학교에서 지리학과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The Glacial History of Ross Sea, Antarctica라고 되어 있는 게 저의 연구 주제인데요. 지금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좀 아까 수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남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남극의 육상이나 해양에 굉장히 퇴적물들이 많이 있어요. 빙하가 만들어낸 것이든 아니면 주변에 해류가 만들어낸 것이든 아니면 정말 바람을 타고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와서 퇴적된 그런 퇴적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남극으로 많이 몰려와요. 해류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자기장도 그렇고 그런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 모으는
곳이 바로 남극점이기 때문에 이 남극 대륙 주변부의 퇴적물에 굉장히 많은 환경에 관한 그런 단서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에서부터 그런 단서들을 찾아내서 빙하가 혹은 환경, 기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 남극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2번 갔다 왔는데요. 한 번은 이제 2014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월동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월동대는 소수 인원 한 20명 이하의 인원들이 기지에 세종 기지는 좀 더 많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남극의 겨울을 나는 1년 동안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처럼 남극의 여름에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계대라고 하는데 2014년에는 제가 해양 퇴적물 연구를 위해서 쇠빙선 아라오노를 타고 이, 네, 이 마우스에 보이는 요 로스해라는 곳에까지 들어갔다 왔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남극 하계대 육상으로 가가지고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뭐 각종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빙하의 근처까지 가서 빙하가 만들어 놓은 빙하 퇴적물들을 채취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남극하에서 한국 기지 하면 세종과학기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세종과학기지는 지금 일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내에서부터 비행기나 배 혹은 뭐 보트도 있다는데 그 이동 수단을 통해서 남극의 끄트머리 좀 위도가 낮은 곳이죠. 이 서남극 반도에 있는 세종과학기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번 다 요 아래에 있는 뉴질랜드 지도상에서보다 이렇게 거꾸로 그려져 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혹은 뭐 호바트에서 여기 호주가 있죠. 여기서 아라오노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라오노는 한 열흘 정도 걸려요. 혹은 뭐 빠르면은 7일 정도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배는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군수송기를 타고 들어가면 4시간 정도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에 육지 위에 따로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남극의 겨울 기간 동안에 이제 바닷물이 얼어붙어서 해빙을 굉장히 두껍고 넓게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얼어붙은 그 해빙 위에 활주로를 제설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착륙을 해서 기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북극과 남극의 사진이 보이는데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어로 아키토스라는 발음이 될 것 같은데 뜻이 near the bear, north sun 이제 북극곰 아시죠? 북극곰처럼 곰에 가깝게 더 북쪽에 라는 뜻으로 알크틱이라는 북극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알키토스라고 해서 안타크티카 혹은 안타르틱이라고 해서 남극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북극의 반대 opposite to the north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극에는 곰이 전혀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북극에는 곰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이 북극 근처에는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왜냐면 펭귄은 헤엄을 칠 수가 있어가지고 남극으로 갔다가 칠레로 갔다가 혹은 남극에서 뉴질랜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남극 순환 해류를 돌파할 수가 있는데 곰 같은 경우는 그 헤엄이 안 되기 때문에 남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안에 곰 같은 포유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남극 지역이 이제 이 지도처럼 크게 웨스트 안타르티카 서남극과 이스트 안타르티카 동남극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남극은 하나의 대륙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땅덩어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대륙이에요. 그래서 그 대륙 이동설 판구 그 대륙 이동설에서 나오는 땅 덩어리들이 움직이다가 남극점으로 모여든 일부 땅 덩어리들이 지금은 서남극을 이루고 있는 땅 덩어리들과 그리고 동남극을 이루고 있는 땅 덩어리들이 크게 부딪히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운데에 트랜스 안타르틱 마운틴 이게 한국말로 하면 남극 횡단 산맥인데 남극을 횡단하고 있는 산맥이란 의미에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이 두 대륙이 부딪히면서
융기가 되면서 솟아오르면서 히말라야 산처럼 그렇게 오르면서 만들어진 그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뭐 빙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동남극과 서남극은 대부분 빙상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륙의 육지 자체는 현재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들도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다 현재 해수면보다 더 깊게 파여 있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수가 들어차 있거나 혹은 여기 융빙수가 들어차 있는 빙저호들이 나타나 있거나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넓은 서남극 빙상과 동남극 빙상으로 아예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남극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들은 이름과 같이 가장 큰 로스해, 그리고 아문젠해, 벨링스하우젠해, 웨델해, 그리고 다른 바다들도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빙상이 바다로 흘러나오면서 만들어진 빙붕들, 전 세계적으로 남극 북극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 이제 로스 빙붕, 그다음에 론네 플린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라르젠 C 빙붕입니다. 여기 그리고 B와 A가 앞에 더 있는데 C 빙붕이 가장 안쪽에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작지만 이렇게 빙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한때 잠깐 이렇게 되게 굉장히 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2010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계속해서 빙붕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칼뱅이 되고 있는 뜯겨져 나가고 있는 걸 보여준 건데 사진으로 보면은 그냥 뭐 이거 그냥 점프해서 넘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사진인데 이 텍스트를 보시면은 매일 축구장 5개 길이만큼 그리고 틈새는 3.2km까지 이게 수킬로씩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빙붕은 굉장히 두껍겠죠.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이 사이의 간격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2010년부터 매일매일 해서 2017년까지 갈라지고 있다가 2017년에 네 7월일 텐데 이게 여기 써 있네. 2017년 7월에 아예 이 부분이 갈라져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빙산에 굉장히 큰 빙산인데 이거에 이름도 붙여줬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만큼의 빙붕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아라 박사님께서 연구하셨던 라르젠 그 B 관련해서 육상과 그 가운데 요 라르젠 B 빙붕이 있던 곳 이곳에 해양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 항차 때 이제 아라오노가 여기에 발생했던 틈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최초로 그쪽에 접근을 했던 그런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큰 로스 빙붕의 바로 옆에 있는 실질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작은 빙붕이긴 해요. 난생 빙붕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장보고각기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이 검은 점선을 따라서 크랙이 발생을 하다가 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4월 7일과 4월 8일 이 하루 사이에 이만큼 큰 빙붕에 있던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큰 빙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기지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발견을 했죠. 네. 그래서 저도 워낙 이 지역을 테라노바 베이라고 해요. 많이 현재 이렇게 디귿자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많이 있는데 이 테라노바 베이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 있는 빙하 3군데 이 지점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아라온항에 처음 들어갈 때 봤었던 쇠빙선 아라온호고요. 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그냥 좀 사진을 위주로 보여드리자면 이 배를 타는 그냥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배 앞에 부분인데 아라오노 이 쇠빙선이다 보니까 쇠빙선이 막 얼음을 이렇게 뭐 망치로 부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판 앞에 부분을 굉장히 밀도 높은 철을 써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도를 높여가지고 쫙 가다가 해빙에 올라타듯이 쫙 빠르게 가서 그대로 그 무게 자체와 그 강도 자체로 얼음을 그냥 부수면서 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항해사분들이랑 선장님 계시던 곳,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운전을 하는 곳입니다. 항해 운전을. 그리고 여기가 주로 이 배는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가판부에 가면은 다 장비들이 뭐 해양 퇴적물을 채취한다든지 그 밑으로 뭐를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중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빙선이 굉장히 얼음을 부시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좌우로 좁게 생겼고, 그리고 앞에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면서 배멀미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예. 그리고 배는 항상 육상으로 가거나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게 헬리 데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사용했던 롱코어라고 해서 수십 미터 길이의 코어, 여기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요 큰 노란 바 있죠? 여기에다가 매달아서 윈치를 이용해서 내렸다가 그래서 퇴적물을 회수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생활하는 곳인데, 요거는 이제 2인실입니다. 요 침대 이렇게 위아래로 2개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물건들은 다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걸려 있거나 혹은 줄로 묶거나, 이게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종종 화장실이 역류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의 알아온 후에 굉장히 실력 있는 요리사분들이 매번 시험을 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사실 출항하기 전에는 저희가 신선한 음식들, 해산물 이런 거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다 냉동식품들 위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 맛있는 음식들 사진으로만 가져왔고요. 예.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해빙이 있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갑판에 있는 수분도 다 얼어붙기 시작하고, 굉장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영하에서 영상을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고요. 그 해빙들이 이렇게 있는 구간인데, 이런 것들은 깬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틈 사이로 아이스 파일럿이 있어요. 러시아 분들. 그분들이 이제 해빙의 상태를 보고 항로를 정해줘가지고 이런 데를 최대한 깨지 않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환경 파괴, 해빙을 부수는 거는 전혀 환경 파괴랑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배에 부담이 안 가게 하려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빙선이 지나가면서 뒤에 보시면은 어둑어둑하지만 배가 한 척이 더 있죠. 이 배는 그냥 이 해빙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지나가면서 세빙을 해주고 그 뒤에서 그 속도를 맞춰서 따라오는 배입니다. 왜냐면 일반 배들은 세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있다가는 해빙이 다시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다시 얼어붙으면서 배를 둘러싸게 되는데, 얼음이 얼면서 배를 찌그러뜨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데 갇혀버리면 굉장히 큰일이 나게 됩니다. 해빙의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장보고가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요 파란색이랑 요 파란색. 근데 여기가 이제 11월 초 남극의 여름의 시작 부분, 그때 갔을 때는 아직 해빙이 얼어 있어가지고 배가 여기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요쯤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헬기로만 왔다 갔다 한 거였죠. 근데 한 2달 있다가 2월쯤에 한 번 더 사람들 태우러 갔는데 그때는 다 녹아버려가지고 이제 가까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뭐 바닷물이 얼어붙는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소금물이니까 안 얼어, 이런 거를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추운 곳에서 바닷물은 이렇게 서서히 표면부터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굉장히 보기에는 멋있는데 자주 보면은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로 얼어붙어서 쫙 깔리게 되고요. 요거 사진을 가져온 거는 요 앞에 얼어 있는 것들이 해빙이라 치면은 뒤에 얼어 있는 것들이 실제 빙하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바다로 나왔으니까 예, 이런 파도 같은 거, 조수간만의 차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타이드 워터 글래셔 혹은 뭐 아이스 글래셔 통이라고 하는데, 빙설이라고 하는데, 빙설 부분은 굉장히 일반 육지 빙하에 비해서 얇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수면을 이렇게 쫙 타고 오면서 슬라이딩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그리고 이제 계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좌우로도 굉장히 넓게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져요. 그렇게 얇아짐에도 불구하고 해빙에 비해서는 훨씬 두꺼운 것이 빙하입니다. 쇠빙선은 이런 빙하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이게 정말 수십에서 수키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두께 두꺼운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쇠빙선은 이런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녹는 이런 해빙만 쇠빙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는 전혀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름에 녹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쇠빙선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몰려 들어가지고 다시 얼어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빙은 굉장히 이런 얇고 계절적으로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고 그런 걸 반복하는데, 빙하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만약에 아라오노가 여기 근처로 가면은 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빙산이 또 있거든요. 빙산의 그 숨겨진 부분들, 그런 데에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지에서 나오는 빙하인데, 멀리 있는데 굉장히 이 빙하 끄트머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뜯겨 나온 빙산이 지금 요 앞에 보시면은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에 비해 해빙은 굉장히 얇고요. 남극은 이제 주변에 비교할 만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리나 높이 이런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요. 그래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을 걸어도 도착을 안 하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건데 빙하 옆에서 퇴적물을 채취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라오너를 타고 가다가 배 밑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해저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즈믹 빔이라는 거를 쏴요. 지진파를 쏴가지고 그것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 퇴적층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여러 개 레이어가 보이는 곳들이 퇴적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는 곳들, 이런 데는 퇴적층이 거의 없는 그냥 기반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퇴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 배를 대고 거기서 퇴적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합니다. 코어 같은 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인데 그 안에다가 아크릴로 저희가 코어를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요게 2톤 정도 되는 추거든요. 요 무게 자체로 그대로 퇴적층을 눌러 찍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퇴적층을 채취하게 됩니다. 요게 채취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는 작업이고요. 이 채취된 시료는 그 남극 협약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하기 전에도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이거를 채취한 이후에 함부로 반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코어를 하나 했을 때 이렇게 반을 잘라서 나머지 반 부분들은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남극이 여름에 백야 기간, 그러니까 고위도다 보니까 해가 지질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에서의 업무나 이런 일과 시간이 24시간 그냥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고 싶을 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하루에 세끼만 이렇게 제공하는 게 힘드니까 밤에 야식으로 이제 네 번째 끼니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정식적인 밥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직접 라면 같은 경우는 직접 끓여 먹고, 이런 야식 같은 거는 조리 파트 분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에도 굉장히 빙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요 위쪽에는 굉장히 평탄하게 크라이오플래네이션이 일어난 그런 지형들이 보이고, 반면에 요 지역에는 빙하가 발달을 하면서 자체의 무게로 굉장히 그냥 의자에 엉덩이가 깔고 뭉개고 앉았던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요 부분들은 양옆으로 경계가 없어지거나, 혹은 요 밑에 기반함이 경사가 급하게 변할 때, 그럴 때 크레바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푹 누르면서 당연히 그 밑에 있던 기반함이나 그 기저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침식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침식된 물질들을 빙하의 중간중간 부분들에 이렇게 쭉 가지고 그냥 드래그 하듯이 쭉 끌고 오는데, 이거를 모레인들이라고 해요.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중앙 미디얼 모레인, 옆에 있는 걸 레터럴 모레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은 빙하가 굉장히 높이 있다가 이렇게 점점 녹으면서 높이도 낮아지겠죠. 뒤로도 후퇴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평평한 면에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천 어디 물놀이 가거나 하면은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데는 그런 물에 의한 침식이 아닌 빙하에 의해서 굉장히 거칠게 뜯겨져 나온 그런 침식들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퇴적물들이
동글동글한 그런 원마도가 높은 돌이 아니라 굉장히 뾰족하거나 이레귤러한 그런 돌들 퇴적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멀리서 본 굉장히 큰 규모의 빙산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빙하일 뿐인데도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얼음, 요거는 이제 얼음벽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쫙 이 밑에 있는 육지를 뒤덮을 만큼 굉장히 큰 빙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검은 돌은 현무암이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현무암 주상절리가 나타나 있는 곳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차가운 빙하가 있는 곳이 있고 그런 되게 멋있는 광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육상으로 갈 때는 저희가 배로 들어가기에는 되게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남반구 기준으로 초여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가 아직 그 쇠빙을 하고 다닐 정도 빙을 많이 녹이지 못한 그런 아직 선선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빙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수송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프로펠러기 저희가 타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런 비행기고요. 이거는 해빙 활주로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해빙에 이제 크레바스도 아니죠. 빙하가 아니니까. 근데 균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장비가 달려 있는 차로 이렇게 운전해서 그곳을 다 탐지한 다음에 두께가 충분히 단단하게 얼어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 구간을 이렇게 쇠빙을 해버립니다. 아예 쇠빙이 아니라 제설을 합니다. 예. 제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쫙 착륙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륙할 때는 바퀴인 상태로 이륙을 해야 되죠. 그냥 활주로에서 했으니까. 근데 착륙할 때 바퀴로 착륙하면은 그래서 미끄러지고 이제 비행기가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이륙할 때 이제 바퀴를 접으면은 거기서 그거를 이렇게 뭐 정비하시는 분이 바로 그거를 스키로 바꿔 낍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퀴 자리에 스키가 달린 채로 착륙을 해가지고 이게 착륙하고 나서 쫙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비행기가 잘 안 멈춰요. 한 10분 동안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느낌. 네, 되게 좀 무서웠어요. 이제 이게 극야라는 웹툰을 보셨으면 대략적으로 보셨겠지만, 예, 제가 그 웹툰을 좀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기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웹툰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남극정보과학 기지입니다. 앞에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도 세워놨고, 여기 CHCH는 크라이스트 처치 뉴질랜드 출발 지점이 이제 3,500km 떨어져 있다. 비행기로 4시간 걸리는 그 거리고요. 그리고 서울까지는 13,283km 떨어져 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지 앞에 서져 있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나올 때 누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요게 다 찌그러져서 아마 새로 갈았거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지 주변에 이렇게 배를 세워놓은 거고 여기서 보트 타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헬기를 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헬기장, 네, 여기 여기 헬기장이 있고 남극에서는 이제 기름 자원을 당연히 여기에서 자체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아라오노에 싣고 와서 거기에 있는 걸 또 옮기고 그래서 이런 기름 탱크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 탱크는 지금 헬기 사용을 위해서 그 헬기 탱크 헬리패드 옆에다가 놓은 거고요. 요거는 바로 옆에 있는 제 연구 지역이었던 캔벨 글래셔의 말단부에서 뜯겨 나온 빙산입니다. 근데 이게 빙산이 아까 테라노바 베이라고 그 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장고과학 기지가. 그래서 이 만 안에 있어서 이제 빙산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몇 년째 지금 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장고과학 기지를 제가 3년 간격으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14년에 갔다가 17년에 갔다 이렇게 3년 간격으로 갔는데 이 얼음 터널이 있는 이 빙산이 여전히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기념 스태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아라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빙하 퇴적물이 빙하가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원래는 빙하가 덮고 있거나 빙하 안에 있던 물질들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빙기 때는 빙하가 지금 이 퇴적물들보다 훨씬 더 높고 두껍고 그리고 더 멀리 나와 있었겠죠. 네, 이렇게 녹으면서 후퇴하고 얇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퇴적물들이 경계로 남아 있는데 그런 퇴적물들은 이렇게 굉장히 뭐 작고 크고 굉장히 막 뾰족하고 막 이레귤러하고 막 이런 분급이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요런 퇴적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빙하가 후퇴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선에 노출이 되면서 이 안에 우주선 유발 동위원소들,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가 자외선을 맞으면 이렇게 새까맣게 타면서 그 검은 색소가 생성이 되듯이 돌에 있는 특정 원소들도 이 우주선을 받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노출이 됐느냐, 즉 빙하가 언제 후퇴했느냐를 그 돌연변이들의 개수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빙하가 후퇴를 하고 노출된 곳에 가면 분급이 조악한, 분급이 좋지 않은 암석들, 퇴적물들이 나타나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 중에 크고 좀 안정적으로 있을 만한 녀석들의 표면에서 샘플을 채취해 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동 수단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도보로 정말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2-3km 내 지역만 다닐 수 있고 그 이상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멀리 갈 때는 그 스키장에 가면은 임명구조하는 분들이 페트롤 분들이 타는 것처럼 요런 예, 탑승 장비가 있고요. 좀 더 멀리 갈 때는 헬리콥터를 타야 됩니다. 특히 헬리콥터를 타고 갈 때는 그 빙하 주변을 지나갈 때, 특히 빙하를 건너갈 때, 이때 카타비틱 윈드라고 해서 활강풍, 중력풍이라고 하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몰려들면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데 특히 빙하 계곡 사이를 타고 흐르는 바람이 가장 최악이에요. 이제 헬리콥터로 이거를 날아가려고 해도 앞으로 이렇게 제가 분명히 헬리콥터가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엔진은 계속 돌아가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그게 앞으로 나가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활강풍이 불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과기지 안에 식당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시리얼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색깔만 봐도 알겠지만 녹차 그리고 여기 뭐 수많은 라면들 요거는 맛있는 라면 같고 짜파게티 같고 우파마 예, 굉장히 식량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조금 유통기한이 오래가는 식량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량들이 많이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헬기 같은 걸 타고 제가 실제로 좀 멀리 갔을 때 100km 좀 기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게 거의 한 1000 몇 미터 되는 곳이에요. 1100m 정도 되는 지점인데 이곳도 지금 이 절벽 노두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어떤 빙하가 움직이는 퇴적물이라기보다는 이곳에 있는 기반함이 그대로 그냥 깨진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제가 처음에 샘플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빙하가 운반한 퇴적물이 거의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는 빙하가 못 올라왔을 거다, 이 높이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샘플을 채취를 했는데 만약에 빙하가 여기를 덮지 않았더라면은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우주선 유발 동위원소 그 돌연변이들의 개수가 너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개수를 저희가 실험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연도를 계산을 해 봤는데 300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3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0 몇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0만 몇 년, 예, 100만 몇 년인데 100만 몇 년이면은 사실상 남극의 역사에서의 비교를 하자면은 정말 별로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만 노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종류의 그 돌연변이 원소들을 확인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여기 이 돌연변이 원소들이 노출된 지 뭐 170만 년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빙하가 분명히 덮었었다. 하지만 퇴적물이 운반이 별로가 되지 않는 빙하. 그러니까 굉장히 콜드한, 굉장히 폴라 글래셔, 그 차가운 그 극지에서만 발생하는 빙하들은 퇴적물을 운반하는 게 좀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온난한 곳에서 생성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폴라 글래셔, 콜드 글래셔가 100 몇십만 년 전에 이곳을 덮었었는데 그곳이 노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빙하가 낮아진 거죠. 높이가 빙하 두께가. 그 이후로 다시 빙하가 이 높이 지점을 덮어본 적이 없다는 거를 이제 밝혀냈는데 그거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이거는 실제 샘플링을 갔을 때 아무래도 빙하가 있던 곳, 현재의 빙하는 아니지만 빙하가 있던 곳, 바로 빙하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햇볕, 그러니까 기온 자체는 영상이에요. 햇볕도 따사롭고 굉장히 좋은데 바람 자체가 사람의 체감 기온을 영하 20 몇 도까지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렇게 단단하게 두껍게 입었는데도 저런데 숨어들어서 바람을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컵라면 하나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요. 요거는 이제 헬기가 저희를 내려주고 다른 사람을 이제 태워줘야 돼서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헬기를 호출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아무 뭐 건물도 없지 뭐 어떻게 여기가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좌표로 얘기하기엔 너무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헬기 하나 부르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전기 먹통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펭귄 사진인데 사실 이 구역들은 저희가 펭귄 근처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난극 협약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멀리서 핸드폰 주민을 최대로 당겨서 이렇게 찍은 거라 좀 화질이 별로 좋진 않아요. 화질이 별로 좋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델리 펭귄들이거든요. 성체예요, 어른들. 근데 눈이 굉장히 인형처럼 굉장히 뭔가 그냥 보기에는 정말 인형 같다 싶을 정도로 약간 그래 위화감이 들고요. 요 배에 묻어 있는 요거는 똥입니다. 예. 얘네는 이제 배변을 다른 데 멀리하지 않고 자기 서식지 아무 데나 싸기 때문에 그리고 배로 이렇게 깔아서 그냥 뭐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지만 얼음 위에서도 그냥 배 깔고 그냥 슬라이딩을 해요, 얘네가. 그래서 하얀 배를 가지고 있는 녀석도 있지만 이렇게 똥이 묻어 있는 녀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처로 가면은 배변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예. 약간 그냥 닭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그나마 좀 예쁘게 잘 건진 사진, 깔끔하게 잘 건진 사진들이고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 찍은 건데 좀 모습이 약간 뽀뽀. 그걸 비슷해가지고 이거 좀 캡처해가지고 학회 때마다 이렇게 마지막 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 예, 펭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근처에는 황제 펭귄은 없고요. 이렇게 아들리 펭귄 서식지만 있어가지고 황제 펭귄 서식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게 아까 뭐 보여드린 것처럼 각종 이동 수단들 그런 사진들이고요. 요거는 못 보여드리네요. 요건 고급 보트 조디악이라고 하는데 여기 모터도 달려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빙 아까 여름에는 녹는 해빙인데 초여름에 들어가가지고 아직 단단하게 얼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 거기 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이거 혹시 학생들이 채팅 칠 수 있나요? 요 오른쪽 사진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수 와우. 있습니다. 채팅 쓰셔도 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뭘까요? 오른쪽 사진이 뭘까요? 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세빙선? 그 세빙선 말고요. 요 오른쪽에 창문 6개 있잖아요. 오로라? 어, 김수비 학생이 좀 약간 뭐 김여중 비슷한데 과학학교. 아, 이태훈 학생. 예. 이태훈 학생이 맞췄네요. 아, 세 명이나 답변을 하셨네. 제일 예. 먼저. 예, 제일 먼저 세 분 다. 예. 오. 예. 세 분 다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사실 그림자나 빛의 방향, 햇빛의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약간 창문 쪽으로 와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얼음 언 것까지 비치는데 마우스로 해야 돼. 네, 그런데 밑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점점 기지 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제가 24시간을 뭐 자느라 중간에 못 찍은 것도 있긴 한데 약 3, 4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가장 오른쪽 아래 6번째 사진 있잖아요. 그거랑 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 요 사이가 실질적으로는 밤 시간에 해당되는데 지금 해가 완전히 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옆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밝은 백야 현상을 보여주는 그 사진입니다. 사실 이 6개 사진은 저희 학과에 어떤 교수님이 책을 쓰시는데
여행 관련 책을 쓰시는데 거기에 냈던 사진인데 거기에는 이제 각자의 시간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중에 그 책이 나오면 한번 보시면은 이 답안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훈, 박서정, 김다인 학생은 정하라 박사님께서 기프티콘을 주실 겁니다. 제가요? 네,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연락처가 있나요?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 기프티콘. 그 캡처해서 그런가? 네, 아니면 네, 내가 물어볼게. 네, 보내드릴 테니 꼭, 네, 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까 그 테라노바 베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테라노바 베이거든요. 이 지그자 뒤집어 놓은 이 모양. 이곳에서 이제 캠벨 좀 더 확대한 지도가 요건데 여기 캠벨 글래셔 말단부의 요 초록색 원 요게 장보고과학 기지예요. 예. 그리고 이게 2번 프리슬리 글래셔 요 말단부가 인익스프레서블 아일랜드 되게 이름이 거창하죠.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섬.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남극 점 탐험에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에 상륙한 곳이 이 섬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감명 깊어서 그런 건지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옆에 이 작은 빙하 여기는 헬게이트라고 해서 빙하인데 바람이 너무 세고 그래가지고 이제 헬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서 이 지역에 여기는 아까 그 펭귄 서식지가 있는 그 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그 높은 데서 그 빙하가 덮었다 안 덮었다 그거를 고민했던 곳이 요 데이빗 빙하의 바로 옆에 있는 마운틴 프리슬리라는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연구를 해서 요 장보가 기지 있는 곳이랑 인익스프레소 아일랜드 두 군데에서 연구한 거는 논문이 나왔고요.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다 써가지고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빙하의 변화나 남극의 기후 변화 이런 거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정아라 박사님의 논문과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썼던 논문들 요거 보시면은 좀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정말 남극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네,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조금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이 좀 흔치 않은 기회일 거예요. 네, 남극 갔다 와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죠? 네, 질문 혹시 있나요? 아까 세 분 누구시죠?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요. 이태훈 학생이랑 아까 이태훈 학생이랑 그 발음이 박서정 학생이랑 김다인 학생 맞지? 아, 네.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잠깐 한두 개 정도만 받을까 싶은데 5초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재밌었다고 하는 것 같고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제가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어, 연습 퀴즈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 퀴즈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완전히 퀴즈랑 똑같진 않지만 약간 객관식 뭐 OX 이런 식으로 퀴즈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로 풀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제가 거기 이 퀴즈에서 일부는 뭐 비슷하게 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고요. 한번 여기 지금 카우.이 여기 들어가셔서 접속하신 다음에 제가 핀 번호를 알려드리면 여기 입력해 주시고 닉네임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1등에게는 저도 네, 이런 뭐 커피 음료권 정도는 제가 사비로 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우.잇 여기 접속해 보시고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쉐어를 다시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6009342 이거를 입력하시면은 여기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네, 박병건 씨 들어오셨고 박준영 씨 들어오셨습니다. 네, 노래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김다인 씨 들어오셨고, 네, 서효진 씨 들어오셨습니다. 노래 소리가 안 켜지나? 네, 지금 네, 모바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꼭 참여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보기만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잠시만요. 닉네임 네, 누가 600934로 들어오셨는데, 네, 이름으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만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1등 하셨을 경우에 네, 누구신지 물어볼게요. 네, 소리 꺼드릴게요. 너무 크게 들리는구나. 네. 그리고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괜찮아요, 양민규 씨. 학생 괜찮습니다. 네, 인류세는 공식적인 지질시대이다. OX.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빨리 눌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빨리 누르시면 점수가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X 15명, O 5명 했는데 정답은 공식적인 지질시대는 아니죠. 네. 전소연 학생이 가장 빨리 맞추셨고요. 그래서 865점 얻으셨습니다. 1등이고요, 현재. 네네네.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의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물질들, 그리고 온실가스, 기체들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된 시기는 언제인가? 신석기 혁명 이후 산업혁명 시기 1900년대 20세기 중반. 네, 괜찮습니다. 네, 20세기 중반인데 3명밖에 못 맞추셨네요. 1등 장준호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CO2 농도의 위험 경계값과 현재 가치는 400ppm, 420ppm, 400ppm, 450ppm, 450, 410, 350, 450. 모르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네. 이건 많이 맞추셨네요. 450, 410ppm 정도죠. 1등은 장준호 학생이 여전히 1등입니다. 다음 인위적 복사 강제력 중 양해 강제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에어로졸, 비행운, 눈이 검댕, 아산화질소. 네, 5초 남았습니다. 네, 에어로졸이죠. 에어로졸이 음해 강제력으로 작용하죠. 1등이 바뀌었습니다. 이희수 학생이 지금 1등이고요. 장준호 학생이 2등입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몇 도씨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몇 도씨일까? 1.5도씨, 2도씨, 2.5도씨, 4도씨. 네. (5초) 남았습니다. 정답은 2도씨죠?
네, 여전히 이희수 학생이 1 등이고 그다음에 장준호 학생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파리협정 채택의 근거가 된 IPCC 평가 보고서는 몇 차 평가 보고서이며 언제 발간되었는가? 4차 2013년, 6차 2015년, 5차 2014년, 3차 2012년. 찍으세요. 네. 네. 5차 2014년입니다. 자, 볼까요? 여전히 이희수 학생 1 등이고요. 구민주 학생이 2 등으로 올라왔고 그다음 김다인 학생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1750년을 기준으로 한 2000 총복사 강제력으로 적용된 대표 농도 경로 RCP 시나리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RCP 2.6, RCP 4.5, RCP 6.0, RCP 8.0. 뭘까요? 네, 정답은 RCP 8.0이 아니라 8.5죠. 구민주 학생이 1 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true or false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메탄, 아산화질소보다 농도당 복사 강제력이 더 높다. true or false? 네, false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희수 학생이 올라왔고요. 다음 문제. 인간 생활, 종이나 생태계 환경 기능 서비스 및 자원,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자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및 환경에 놓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 위해, 노출, 취약성, 적응. 뭘까요? 네, 노출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이라고 택했네요. 취약성을. 이희수 학생이 여전히 1 등이고요. 장준호 학생이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인과 질소가 민물, 연안, 대양으로 흘러들어가 어떻게 지구 시스템을 위협하는가? 바다의 온도를 증가시켜서 위협한다. 해양 생물이 이걸 섭취하면 독이 된다. 바다의 산소를 감소시킨다. 어부들의 피부에 다 염증을 일으킨다. 뭘까요? 네, 정답은 바다의 산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네요. 네, 여전히 이희수 학생이 아주 빠르게 정답을 선택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쿨링 효과를 가장 크게 주는 산림 종류는 열대림, 온대림, 한대림. 네, 빨리 누르실수록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출 경우에 한해서. 네. 네, 열대림이 가장 쿨링 효과를 크게 주죠. 장준호 학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희수 학생이 2 등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트리용 변화 영역의 현재 가치는 지구 환경 어느 지대에 속해 있는가? 안전지대, 위험지대, 불확실성 지대. 네, 불확실성 지대에 있죠.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과연 네, 장준호 학생이 여전히 1 등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연과 인간 생활 강사가 토양 침식을 연구한 지역은 미국 워싱턴 DC, 대한민국 서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네, 5초 남았습니다. 이거를 제일 잘 맞추시네요, 여러분. 네, 피닉스시에서 연구를 했죠.
네, 장준호 학생이 여전히 1등을 굳히고 있고요. 다음 문제 true or false입니다. 빙계에는 샘플에서 측정된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true or false? true죠. 네, 11분이 맞추셨어요. 이희수 학생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거든요. 한번 이제 예, 2문제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최대 빙하기는 언제 발생했는가? 2만 년 전, 5만 년 전, 12만 5천 년 전, 20만 년 전. 최대 빙하기입니다. 빙기. LGM. 네, 2만 년 전입니다.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장준호 학생이 또 다시 치고 올라왔네요. 네. 이희수 학생이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남극 과학기지 이름과 세빙선 이름은 세종과학기지 정아라온, 왕건과학기지 오리온, 이순신과학기지 거북선, 장보고과학기지 아라온. 네, 정답은 장보고과학기지 아라온이죠. 네. 이거 하신 분도 있네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일부러 누르신 거죠? 정아라온은? 네. 3등이 김주영 씨, 김주영 학생이고요. 2등이 이희수 학생. 그리고 1등이 과연 누굴까요? 장준호 학생이네요. 장준호 학생에게 제가 또 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